안녕하세요. 전 셀트리온의 신규 사업 담당을 맡고 있는 장소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전략인데 사실 셀트리온이 아직은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약사들이 어떻게 디지털 경영을 하고 있는지 경영에서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거에 대한 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한 M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M사의 경영진을 보면 CDO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서 눈길이 가는데요. 최고 디지털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CDO의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M사를 얘기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테크가 아닌 디지털 바이오테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M사가 이렇게 디지털 경영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mRNA 플랫폼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질환을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할 수 있어서 디지털화가 이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경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지털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하나의 DB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DB에 접속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실제 mRNA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mRNA 시퀀시 중에서 최적의 시퀀스를 찾아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할을 DDS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개발이 되고 인비트로 인비보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전임상 물질을 생산하게 되는데 물질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초기의 원료 물질부터 생산까지 이 모든 거를 다 트래킹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리클리니컬 프로덕션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케일업을 통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다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필요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상이라던가 허가 이런 부분들도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업무 프로세스가 퀵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제약사가 디지털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그냥 한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미 기술이 많이 발달을 최근에 하고 있고 과거에도 해왔는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부분이 의료와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 그리고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나 의료 서비스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관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산업을 바라보는 어떤 주관적인 시각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헬스케어를 산업을 구분을 했을 때 플랫폼 쪽, 그다음에 디바이스, 서비스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예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담는 EMR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최근에 많은 그 플랫폼들이 발달함으로써 환자 스스로가 자기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PHR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 데이터가 분석이 됨으로써 환자를 관리하는 또 일반인을 또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헬스케어 디바이스 쪽으로 보시면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정밀 의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방과 진단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서비스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국내외 기업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굉장히 규제의 산하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사업 CEO 분들께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이제 규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정책과 규제가 완화되고 또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중심이 되어서 환자의 데이터를 진료를 위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제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정부 주도로 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면 유럽은 헬스케어 정책을 정부 주도로 완화하고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는 좀 강력한 규제가 있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은 기관들이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가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일부만 큰 카테고리로 정리를 한 거고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좀 더 환자가 자기의 상태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의 맞춤형 치료, 그러니까 뭐 약물을 처방할 때 그리고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이 발달한 거는 결국은 이 빅데이터랑 연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개인의 그런 병원이나 환자들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보안성, 뭐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좀 더 빅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저장이 되고 활용이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환자와 이게 예측, 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의료비 급증에 대한 그 국가에서의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의 산업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사업의 목표는 좀 더 환자한테 집중이 되고 환자를 위해서 맞춤형 솔루션으로 갈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기존에 저희는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기존 사업과 연계돼서 시너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신사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자가면역질환종 약물이랑 항암종 약물을 갖고 있는데 이 약물들을 처방받는 환자 아니면 이 약물이 있는 그 질환군의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전위적으로 아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신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원격 의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격 의료, 정밀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사업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너지 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내부 과제도 연결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공격적인 신사업을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협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오픈 마인드로 파트너십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단계는 산업을 이해하고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솔루션,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지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시장에서의 언맷 니즈, 환자, 그리고 의료진, 아니면 그 외에 페이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를 조금 찾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그 각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그 각각의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너지 내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찾아야 할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규제 때문에 조금 혁신적인 솔루션이지만 바로 할 수 없다면 국가의 어떤 시범 과제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효용을 좀 더 효용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사업화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사다 보니까 그 제약사 마인드, 제약사 관점에서 관심이 있는 게 디지털 치료제이고요. 최근에 또 많은 제약사들, 또 그 외의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이고요. 하지만 개발하는 과정은 의약품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어떤 임상의 결과, 근거를 토대해서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갈 거고, 최근에 허가받은 제품들을 보면 게임이라던가 뭐 VR, AR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을 접목해서 치료의 유형은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약을 관리해 준다거나 재활 치료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목적의 치료 목적에 따라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될 거냐, 결국 디지털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를 고민해 보면 실제 대체제와 보완제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제라고 하면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도 되면서 병용도 해서 기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완은 독립적인 사용은 어렵지만 기존 치료제랑 병용을 해서 기존 의약품의 효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언급된 회사들이 각각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허가된 디지털 치료제는 다 병용요법으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건 병용요법이 지금은 메인이고요. 의약품을 대체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보수적인 의료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개인 맞춤형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 영역은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글로벌 제약사랑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들이 혁신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의료진이 처방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환자의 니즈로 처방을 의사한테 요구하거나 아니면 환자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케팅 부분을 활용하는 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인 거라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 시장도 이렇게 파트너십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그래서 개발을 하면 과연 허가, 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갈 텐데요. 실제 미국에서는 이미 허가받은 제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FDA의 디지털 치료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가 부분에서도 좀 더 FDA에서 적극적으로 그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랑 논의를 해서 수가도 받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 국가의료보험 단일보험제인데 거기서 선제적으로 정신질환 쪽에 대해서는 디지털 치료제를 계약을 통해서 어떤 볼륨 베이스의 계약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많이 사용될 수 있게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시장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품은 허가받았지만 처방이라던가 매출이 일어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아직 시장 규모를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가기 위해서 어떤 허들이 있고 기회가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 인식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확대 기회인과 동시에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하는 법에 대한 인식은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이자 허들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도 지금 뭔가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진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거에 맞는 임상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사를 보면 다 외국계 회사고요. 국내에서도 여기에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주요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 개인에 맞춘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만큼이나 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에 관한 다양한 디바이스와 지금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유사한 서비스도 많습니다. 하지만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표준화의 필요성과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또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해결안을 말씀드리기엔 제가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실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지적하신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제 국내에서도 병원마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그 데이터 분류하는 유형 아니면 어떤 기록하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 그 큰 병원들에 있는 데이터도 좀 통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도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